오늘은 제2강으로 관광정책의 예, 알았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관광정책의 논리와 가치. 왜 또? 요거. 아이고 힘들어. 자, 그러면 오늘은 관광정책의 논리와 가치. 그래서 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보면은 정책은 정책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정책 공표의 형태, 공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그 공표가 오는 형식은 법률 혹은 방침, 대책, 조치, 계획 이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관광 진흥 대책을 만든다, 어떤 조치를 강구한다, 관광 개발 계획을 만든다, 이런 명칭으로 다가온다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오늘은 관광 정책의 논리와 가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관광 정책의 유형을 살펴볼 것 같으면 관광 정책은 이런 종류로 다가와요. 첫 번째, 이 관광 정책의 내용적 특징을 가지고 크게 우리는 5가지의 속성을 분류하고 있는데, 첫 번째 속성은 배분 정책의 속성이에요. 배분 정책. 이 5가지 속성은 관광 정책만이 아니라 일반 모든 정책에 보편적으로 쓰는 속성들이야. 그래서 우리의 작업은 이 5가지의 속성들이 실제 우리 관광 정책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까지도 밝혀볼 때 우리는 관광 정책의 유형을 파악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습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정책과 관광 정책을 이렇게 이어주고, 때로는 관광 정책의 고유성을 찾아보고, 이런 정책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우선 관광 정책의 유형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을 배분 정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배분 정책은 정책 대상은 우리가 관광 정책의 3가지 요소였을 때 목표가 있고 수단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지? 대상이 있지. 이때 세 번째 대상을 말하는 거야. 즉 정책 대상에게, 정책 대상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배분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사회 간접자본 확충이라든지 산업 금융 지원,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 대상에게, 국민에게 혹은 산업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정책을 우리가 배분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제 정책은 정부는 늘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한다면은 항상 필요한 게 세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책의 정부가 뭐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부는 마치 경찰처럼 사회의 문제를 규제하기도 해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책 대상의 행위를 규제하는 정책을 우리가 규제 정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규제 정책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하나는 경제적 규제 정책,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사회적 규제 정책, 이렇게 나누게 돼요. 경제적 규제 정책은 특히 경제의 영역인 시장에서의 활동의 규제를 말하고 있어. 시장 활동 규제. 시장 활동에는 소비자가 있고 공급자인 기업이 있죠. 즉 소비자와 공급자를 규제하는 것을 우리가 시장적 규제 혹은 경제적 규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규제에는 첫 번째,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공급자, 즉 기업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 또 하나는 또 특정 산업 시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뉴스를 접할 때도 보면은 어떤 시장 보호를 위해서 정부는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 대기업을 규제한다든가 아니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 진출에 대한 규제를 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시장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경제적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와 달리 최근 정부의 규제 정책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그 확대된 규제 정책을 우리가 사회적 규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적 규제다. 즉 시장 외적인 것까지 확산되는 것을 사회적 규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회적 규제는 점점 정부의 역할을 크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전염병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도 규제죠.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심지어는 어떤 지역에 우리의 통행도 규제를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는 사회적 규제라고 얘기를 해요. 또 교통 규제로 관광산업과도 많이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데 관광에서도 보면은 어떤 집적 시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시설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교통을 많이 유발하죠. 그래서 시내나 아니면은 관광지 같은데 교통을 많이 유발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교통과 관련된 규제 정책도 정부에서 발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관광 시설, 자원 시설을 개발하게 되면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와 관련돼서도 환경에 관련된 규제를 한다. 그래서 사회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규제를 우리가 사회적 규제다. 최근의 경우는 정부의 규제는 이제 경제적 규제에서 사회적 규제로 그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규제에서 사회적 규제로 확장되는 규제는 관광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쪽에서는 정책 대상이 필요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또 한쪽에서는 사회적 규제 내지는 경제적 규제로 규제하는 어찌 보면은 양면적 성격을 정부는 이렇게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양면적 성격 속에 또 하나의 또 제3의 길이 있는데 그 제3의 길은 재분배 정책이에요. 재분배 정책은 정책 대상 중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들을 우리가 재분배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한자말로 번역을 한 거라서 우리가 디스트리뷰티브 정책은 배분 정책이라고 하는데 리디스트리뷰티브 다시 말하면 똑같은 단어인데도 우리가 번역할 때 재분배 정책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데 실제로는 전부 다 한자에서의 한자어 번역에서의 느낌 때문에 이렇지 영어는 그대로 똑같은 것이다. 재분배 정책은 역시 정책 대상의 사회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공되는 것들. 우리 관광 분야만 하더라도 각종 여행 바우처 정책 같은 걸 통해서 여행할 수 없는 즉 여행을 통한 주민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을 위해서 여행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재분배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번째는 구성정책이라고 해서 정책 중에 구성정책은 정부가 조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해서 한국은 지금 물론 역사적으로 지진의 피해가 있었지만 최근 한동안은 이런 걸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지진이 지금 우리 앞에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러면 국민 안전처는 무엇을 하나? 지난번 세월호라는 큰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안전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이래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국민 안전처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게 구성정책입니다. 근데 구성정책을 해서 조직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제 정부가 정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안전처가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는 정부의 조직을 만드는 것도 정책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관광 산업과 관련돼 가지고도 관광의 미진한 문제, 관광 통계가 없다. 그러면 통계를 만들어가는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성 정책에 대한 우리의 제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상징 정책인데 최근 상징 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상징 정책은 사실은 그 의미는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그렇게 넓지는 못해. 또 긍정적이지 않아. 상징 정책은 보여주는 정책인데 사실은 이 정책은 정책 대상의 지지나 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공익 광고 같은 거 많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써 있는 뭐 불조심, 무슨 차조심, 뭐 등등 써붙인 거 이것도 전부 다 상징 정책이에요. 상징 정책. 사실은 이 상징 정책은 국민과 정책 대상과 소통하는 거거든.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상징이라는 의미가 이제는 조금 약화되는 거지. 오히려 소통 정책이 낫지 않나라는 정도가 될 정도로 지금은 이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징 정책에서는 정책 홍보 활동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속성으로 정부의 정책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다섯 가지 속성으로. 이 다섯 가지 속성들이 관광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가는데 이 속성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뭘 의미합니까? 내용적 특징이죠. 따라서 이렇게 겉으로 이것은 구성 정책입니다. 이건 분배 정책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배분 정책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진 않아. 스며 있는 거예요. 이 속성이 어디로 표출되느냐? 그것은 관광 정책에서는 이렇게 대충 6가지의 최근 정책의 유형이 있는데 이 정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정부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역할 중심으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관광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인 정책으로 대두되는 것이 개발 정책이에요. 관광 개발 정책. 관광 개발 정책은 조금 더 협의로 얘기하면 사실은 자연 개발 정책을 우리가 관광 개발 정책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관광 개발 정책이 우리 입에 익숙한데 사실은 관광 개발을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것들을 한 단계 위로 높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광의적으로 쓰여. 근데 지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것처럼 관광 개발 정책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지. 하나는 자원 개발의 뜻이 있고 하나는 지역 개발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 개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관광 개발 정책은 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관광지를 어떻게 한 단계 향상시킬 건가 여기까지 포함된 의미에서 관광 개발 정책이 있는데 관광 개발 정책은 대부분이 여기 나온 것처럼 속성으로 따진다면 배분 정책의 속성을 띠고 있어요. 정책 대상 누구? 관광자들이 찾아올 때 그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보이고 매력적인 자원이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러한 정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문화적 삶에도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관광 개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가지 우리가 머릿속에 꼭 짚어야 될 거는 관광 개발 정책은 다시 말하면 자원만이 아니라 지역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두 번째는 관광 마케팅 정책인데 이 마케팅은 사실은 기업들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에서는 관광 마케팅 정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관광 마케팅 정책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관광은 기업에 쓰는 것이 아니라 관광 마케팅은 관광지 마케팅이라는 데스티네이션 마케팅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그러면 부산 그러면은 사실은 서울이나 부산은 호텔이나 여행사나 항공사가
홍보 활동을 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서울관광마케팅이나 아니면 부산관광공사나 이런 정부기관들이 그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관광마케팅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마케팅 정책을 국가 단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한국관광공사 같은 NTO들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셔널 투어리즘 오르가나이제이션, 국가 관광 전문 기구라고 할 수 있는 NTO들이 국가를 마케팅해요. 여기서 이제 관광 마케팅이 왜 일반 마케팅하고 차이가 있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반 마케팅에서는 대부분이 기업들이 상품을 판매하는 건데 관광 마케팅은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를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관광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서울을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우리의 입장은 데스티네이션이다. 이런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관광 마케팅 정책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관광 마케팅이 하는 일을 보면은 서울 관광 마케팅이 마이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배분 정책이고, 이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 관광 마케팅이라는 지역 관광 전문 기구도 두고 있고, 거기서 마이스 사업부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구성 정책이 일환이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여러 가지 한다는 의미를 찾는 것들은 또 상징 정책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속성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광 정책 중에 또 한 가지는 관광 산업 정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숙박 산업이 만약에 관광 호텔이 부족하다면, 아니면 관광 호텔의 업그레이드 한 단계 더 좋은 시설의 호텔이 필요하다면, 아니면 또 최근에 등장하는 개별 여행자들, 인디펜던트 FIT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런 인디펜던트 트래블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편리한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맞춰서 각종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광 산업 정책이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산업 정책 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나친 경쟁으로 아니면 또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 정부는 규제 정책을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관광 산업 정책은 배분 정책뿐만 아니라 규제 정책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봤었는데, 개발, 마케팅, 산업 정책을 봤었는데,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에 대한 얘기도 또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는 환경도 생각하고 특히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자원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다. 이래서 우리가 이것은 세대 간의 연결이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관광에서도 지금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 그래서 이러한 관광 정책은 지속 가능성은 이제는 우리의 이념, 가치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에까지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이것들은 그런데 이거는 약간의 규제 정책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규제. 그 다음에 국민관광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는 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관광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문제, 또 최근에는 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모든 시설들이 이제는 장애가 없는 베리어 프리라고 해서 장애물이 없는 시설들을 굉장히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제는 높은 계단이 있으면은 우리가 휠체어를 이렇게 갖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막 지금 시설들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베리어 프리, 즉 장애물이 없는 도시라는 것만 가지고 또 자기 도시들을 이렇게 홍보하는, 마케팅하는 그런 관광지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관광지는, 우리 관광지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요. 이것을 자기의 모토로 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고령 사회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어려운 세대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전에 이런 고령 사회가 사회 때는 청장년 중심으로 그 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빠르고 다이나믹하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애를 썼는데 이제는 빠르고 아주 역동적인 그런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이제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제 느리게 사는 것도 허용할 수 있어요. 지하철을 탈 때도 예전에는 바쁘게 탔는데 이제는 그러면서도 느리게 타는 것에 대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런 지금 사회 변동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국민관광정책이라고 얘기해요. 환경 문제와 함께 돼서 우리 관광에서도 지금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은 케이블카 사업 같은 것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과연 환경적으로 옳은 일이냐? 아니면 그렇지만 만약에 케이블카가 없으면은 정말 튼튼하게 산을 오를 수 있는 사람 빼놓고는 그러면 자연 경관이나 이런 거는 보는 거는 어떨 건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아주 가치관의 대립이 지금 막 발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들인데 이제는 점점 실제 생활에 오면서 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일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국제관광 정책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대부분이 배분이나 상징 정책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는 국제관광 정책에서도 이제는 중국의 관광장관, 한국의 관광장관, 일본의 관광장관이 모여서 동북아 관광 교류 협력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고 있고 또 같이 발전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 또 나아가서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문제 등등으로 잠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국제관광 정책에서 이런 배분과 상징만이 아니라 이제는 규제에 대한 논의도 서로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국제관광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관광학을 공부한다고 처음 생각했을 때 아마 이러한 정책 분야를 나는 공부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정책의 유행을 본 것처럼 이렇게 많은 역할들이 사실은 기업이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관광 문제도 여행사나 항공사나 호텔, 테마파크, 카지노 등등의 아니면 컨벤션 등등의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와 공급을 맞춰가는 것 문제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이제 정책 문제가 등장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가 존재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연구원이 있고 한국관광공사가 있고 각종 협회들이 있고 이 공공 분야가 지금 점점 사회의 중요한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조직들이다.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관광 정책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걸 봤는데 이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와 닿나요? 아마 다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관광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이슈가 되고 쟁점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설 때는 조금 문제가 아주 심각할 때 빼놓고는 다가서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이미 쟁점화됐을 때는 문제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등장하고 이들이 함께 해결하는 노력을 해줄 때 울퉁불퉁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무엇이? 관광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관광과 관련된 문제는 정책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지진 문제를 보니까요, 교수님. 정부가 때로는 실종되고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지진이 막 발생했는데 제일 중요한 순간에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10분 이내에 정부가 연락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정부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관광도 마찬가지예요. 관광도 마찬가지야. 관광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꾸만 관광객이 오는데 사람은 관광객들은 많이 오는데 서울이나 아니면 우리 한국이나 이렇게 국가 단위, 지역 단위에는 아직도 관광객들이 와서 충분히 한국을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춰놓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만 오게 하고 그리고 행사를 하는데 실제로 관광 산업이 관광객들이 오는 만큼 관광 산업이 발전했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관광 산업은 아직도 경쟁력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죠? 이런 문제 때문에 관광 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고민에 빠지게 돼요. 사회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즉 관광과 관련된 사회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들이 정부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업은 정책인데 과연 정부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정책은 정부가 선택한 행동이라고 그랬는데 정부가 선택한 행동으로 사회 문제 정말 다 해결할 수 있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여기 답을 하지 않고서는 계속 수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 번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는 가치적인 판단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나오고 학습을 하면서 마치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처럼 따라오기 이전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성적 판단을 비판적 판단을 한번 해봐야 돼. 교수님 지금 현재 마치 자원의 문제가 있고 관광지에 업그레이드의 문제가 있으면 개발을 한다고 그랬죠. 정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마케팅 정책 필요하죠. 규제 정책 필요하죠. 또 나아가서는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도 필요하고 국민관광 정책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 정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 번쯤 여러분 생각의 빈 공간을 만들어서 생각해 봐요. 이제 여러분들은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성적 사유와 비판적 사유로 모든 걸 한 번쯤은 던져놓고 또 생각하고 던져놓고 생각해야지 마치 착실한 학생처럼 따라와서는 발전할 수 없어요. 한번 던져볼까? 한번 이렇게 받아봐요. 한번. 내가 던지는 건 정책이야. 안 받네 아무도. 휙 던지는 거야. 받아보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냥 이렇게 차려놓은 상을 밥상을 그냥 따라서 먹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이렇게 던져보는 거야. 자, 던져보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 정부의 개입은 정부가 개입한다는 얘기는 역시 뭐죠? 정책을 통해서 어디에? 시장에. 정책을 통해서 어디에? 사회에. 특히 관광이라는 영역 속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정부가. 마치 교통이 막혀 있는데 막 엉키기 시작해. 그랬더니 교통신호등 가지고도 안 되니까 누가요? 교통경찰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가 막 이렇게 관광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부가 나타나는 거야. 뭐라는 이름으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이 정책이라고 이름으로 나타난 정부가 반드시 성공할까요? 언제 들어올까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언제 들어와야지 성공합니까? 시장이 실패할 때 정부가 들어오면 성공할 수 있어요. 시장이 실패하니까. 시장이라는 얘기는 사회적 행위자들, 민간 행위자들이 활동할 때 그냥 우리끼리 정부의 개입 없이 왜? 한국은 지금 시장 경제 국가니까. 어차피 시장 경제가 아닌 사회주의 경제라면 당연히 정부의 개입은 디폴트예요. 주어져 있는 사회적 구조예요. 하지만 시장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디폴트는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정부는 개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장이 실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지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공공재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을 공공재
혹은 사유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공공재와 사유제를 구분하는 것은 경제수단이냐 아니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지는 게 뭐예요? 공공재냐 사유재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유재는 거래할 수 있죠. 하지만 공공재는 예를 들어서 경복궁 팔 수 있습니까 우리? 아니 뭐 정 없으면 팔아야겠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공재가 있고 사유재가 있는데 관광 자원 중에는 공공재가 참 많죠. 한강도, 남산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느 특정 개인에게 속한 게 아니라 특정 기업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 국민 모두에게, 피플에게, 더 피플에게, 사회에 이렇게 속해 있기 때문에 공공재의 경우가 개발할 때는 누구가 필요하다? 정부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정부에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위임할 수는 있어. 위임할 수는 있어.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 공공재의 경우에도 민간에 위탁, 위임하는 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물론 어려운 문제야. 그럴 때는 또 어떤 문제가 등장해요? 자칫하면 특혜의 문제가 등장할 수 있어요. 특혜의 문제. 하지만 공공재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바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립공원에서 어떤 사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엄밀하게 그거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어요. 즉 공공재적 성격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정부가 개입이 될 경우에는 외부성의 문제인데 이 외부성은 달리 말하면 내가 만약에 골프장을, 내가 만약에 리조트를, 내가 테마파크를 개발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역 주민의 삶에 피해가 나타나는 외부성의 문제가 등장해요. 즉 외부적인 부정적인 효과가 등장하는 걸 우리가 외부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외부성의 문제가 등장할 때 정부는 사회적 규제 혹은 경제적 규제라는 것을 들이댄 거예요. 이번 롯데월드 1, 2, 3 빌딩을 세울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교통이 너무 혼잡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부는 롯데월드에게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또 다른 도로를 확충하는 비용은 당신들이 내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알았습니까? 정부가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외부성이 크면 클수록 정부의 규제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니까 외부성이 커지면 정부의 정책은 시장은 실패하고 그 경우 정부의 지지는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이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판단에, 이성적 판단에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 경우 정부의 정책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외부성이 때문에 그 근거는 외부성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거죠. 그지? 여러분들은 근거를 확보한 거야. 워런트를 확보한 거예요. 논증의 구조에서 여러분들은 워런트, 논거를 확보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는 지금 논거를 제시해주고 있어. 논거를. 독점의 문제가 등장했을 때. 독점의 문제가 등장했을 때. 최근에 이런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즉 탄광이 그동안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탄광을 우리가 폐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지역들이 광산 산업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산 산업에 연결되어 있던 지역을 일정 기간 경제 활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폐광 지역을 경제를 활력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강원랜드라는 오픈 카지노, 내국인들이 출입하고 외국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라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그것이 강원랜드. 그런데 이 강원랜드가 이제 그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보호받고 있었는데 이 보호 기간이 조금씩 끝나가면서 다른 지역들도 우리 지역들도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우리 지역도 외국인만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아니라 내국인들도 출입이 허용되는 내국인 카지노를 열어달라라고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새만금이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뭔가 자극이 분명히 있지 않으면 발전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강원랜드만? 왜 강원랜드만?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강원랜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카지노가 얼마나 위험한 산업인데 그거를 또 허용하느냐? 좀 이상하지? 아니 카지노가 위험한데 자기 지역은 그냥 하고 좀 조금 이상하긴 해. 어찌됐든 이거를 너무 확장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그랬더니 다른 쪽에서는 폐광지역만 독점할 수 없잖아. 이렇게 논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관광산업을 확장하고 외식산업으로 식음산업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주 한국에서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로 크고 있는 이 커피숍. 이 커피숍 문제 같은 경우도 정말 이상하죠, 한국.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S 커피숍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 정도로 막 사람 유행처럼 번져 있어요. 원래 한국 그러면 녹차가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제 커피가 뭐 아주 유행처럼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등장하는 문제가 글로벌 브랜드하고 너무 독점하지 않느냐. 그래서 영세 상권들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독점 문제가 등장할 때 정부가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글로벌 브랜드를 규제하게 되면 우리 한국도 다른 나라에 진출하는데 우리 한국이 진출하는 것도 그 나라가 막으면 어떻게 되죠? 자유무역 체제가 훼손되게 되는 거죠. 이게 서로 이것은 전부 다 상대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런 독점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예방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알았습니까? 독점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길래? 독점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두 기업이 독점을 하면 소비자는 언젠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독점하게 되면은 작은 영세 기업들의 창업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돼요? 너무 불균형 상태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더라도 처음에는 호랑이가 있고 다른 것들이 있는데 호랑이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생태계가 와해되기 시작하죠. 나중에 누구도 죽어요? 호랑이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물론 오래 이 기간을 하다 보면은 생태계는 자정 능력이 있어서 호랑이도 이제 다 죽고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우리에게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가 규제를 하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독점의 문제. 또 한 가지는 불완전한 정보도 최근에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특히 관광산업은 이 불완전한 정보는 얼마나 큰 문제이냐면은 우리가 어때요?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여행을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으면 그 상품을 알 수 없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표준 약관 제도라고 해서 계약 제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있죠. 이것들은 전부 다 불완전한 정보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논거 중에 하나, 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불완전한 정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거다. 또 한 가지는 관광시장에서도 소득 불균형은 그냥 소득 불균형이 아니라 여행을 통한 인간의 삶의 행복이라는 그 행복에 대한 궁극적인 것까지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지원적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5가지 논리를 이렇게 5가지 논리는 시장의 실패를 가져온 것을 의미하고 이 시장 실패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은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다른 논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는 대립적인 논리예요. 대립적인 논리. 자, 시장이 실패해서 정부가 개입됐다. 하지만 그 개입된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나.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돼요. 첫 번째는 정부는 어떤 지적을 받냐면은 비효율성의 지적을 받게 돼요. 정부가 비효율성이다? 아니 효율적으로 잘한다고들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정부는 비효율성을 피할 수 없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용과 수익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는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반드시 수익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은 국민 여행자들이 국내 여행을 많이 하기 위해서 관광 센터를 필요한 곳에 전부 다 배치를 하게 된 거예요. 지원금이 나가고 정부의 예산이 풀렸어요. 실적을 보니까 정부가 생각했던 만큼 전부 다 전국에 관광안내센터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관광안내센터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나 가봤더니 관광안내센터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다운타운이나 아니면 버스 터미널이나 역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군청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광안내센터를 우리가 찾아가야 돼. 안내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관광 안내를 받으려고 그러는 장소에 거꾸로 여기 관광안내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 관광안내센터가 군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1층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비효율이죠. 다시 말하면 전시행정이죠. 개수만 만들어놨지 하나도 이용할 데가 없죠. 지금 우리 서울에 관광안내센터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학기 중간에 방학 동안에 이제 해외여행들을 많이 할 텐데 나는 여행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관광안내센터예요. 관광안내센터는 그 지역과 내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면 그 도시가 얼마나 관광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꼭 관광안내센터를 먼저 가서 보고 여행을 출발을 해요. 그런데 유럽 국가나 호주나 이런 데 가보면은 관광안내센터가 항상 교통 거점 지역에 있어요. 밀라노 같은 데도 보면은 밀라노 역전 앞에 탁 있는 거예요. 파리에 가더라도 어디에 있어요? 샹젤리제 거리에 개선문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출발을 해. 그 복잡한 뉴욕을 가더라도 항상 어디예요? 센트럴 파크 앞에 가면은 관광안내센터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관광안내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우리는 정보를 얻고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은 어디 있죠? 응? 홍대 입구? 홍대 입구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중심부는 어디 있어야 되죠? 서울역. 또 사람들이 많이 가는 명동 이렇게 쭉 있어야 돼요. 이렇게 거점마다 쭉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발전한 거예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하지 못해. 만약에 내가 민간 유통시설에 가본다면 어때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내가 관광 안내고 안 받아도 물건을 살 수밖에 없게 동선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죠. 그것만큼 못하는 거예요. 즉 민간 영역보다 공공 영역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냥 했다는 데 의의가 있지 그것이 얼마나 이용하고 이런 데는 별로
추적되지 않고 있다. 비효율성의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호주나 이런 데서는 관광 안내센터를 정부가 하지 않고 민간에게 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민간들이 직접 관광 안내센터 사업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부성의 논리예요. 내부성의 논리는 정부는 조직을 만들고 하면은 사실은 정부 그 자체의 내부 발전에 더 많이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국민안전센터가 있다, 안전처가 있다. 국민안전처하고 기상청이 업무를 잘 효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면은 협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국민을 위해서는 그런 모든 기관들이 마치 단일 체제처럼 하나처럼 내 몸의 이 기관처럼 단일 체제, 내 몸에 있는 이 기관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따로따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말처럼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자기 업권 보전,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의료 관광의 경우에도 의료는 보건복지부가, 관광은 문화관광부가 하는데 이것들이 협력되지 않고 전부 잠깐만 따로 하는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최근에는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관광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어요. 관광에서는 의료관광 지원 사업을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 왼손이 하는 역할을 오른손이 하고 이것을 협력할 때 더 좋은 거지 따로따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의 단일 체제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 오히려 내부성의 논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점점 말만 한다고 그러지 사실은 비대해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또 정부가 하는 경우 외부 효과인데 이거는 외부성과 용어는 비슷한데 조금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얼마 전 실현되지 않은 얘기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한국을 갑자기 찾아오게 되니까 중국인 관광객, 특히 단체 여행 관광객들이 식사를 할 장소가 많이 없다고 서울시 관광 주식회사가, 다시 말하면 마케팅 전문 기구인데 자기들이 레스토랑을, 중국인 전문 여행사용을 레스토랑을 열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시가 레스토랑을 하는 거 찬성합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민간 기업의 레스토랑과 경쟁을 하게 되죠. 오히려 민간에 침해하게 되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그냥 아이디어로만 나왔을 뿐 실현되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들의 근거는 뭐냐면 그거는 외부 효과예요. 첫 번째, 그들은 레스토랑의 전문가가 아니고 또 한 가지, 민간 영역에 서울시가 직접 참여한다면 그건 뭐죠? 민간 영역의 레스토랑과 경쟁하면서 오히려 공공과 민간의 경쟁 체제가 돼서 민간의 시장을 위협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 논리는 공평성의 논리예요. 다시 말하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정책은 어느 한쪽만 치중할 수 없는 공평성의 논리가, 형평성의 논리가 늘 작용하게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들이 있죠? 최근 우리도 보고 있죠? 경험하고 있는 거 뭐죠? 지방공항 문제. 지방공항 문제. 어느 한 곳도 양보하고 싶지 않죠. 공항은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거지 다들. 왜 저기만? 왜 김해에만? 왜 김해만 있어? 밀양에는 왜 안 돼? 왜 밀양에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공평성의 원리가 작용하면서 정부의 정책은 끝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정책하려고 할 때는 이 네 가지 논거로다가 지켜봐야 되겠죠. 정말
효율적인가?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거 이건 내부성의 논리 아니야? 니네들이 성장하겠다고 너네 조직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민간 시장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외부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또 한 가지, 이건 너무 형평성 위주 아니야? 그래서 정치적으로 배분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정부의 정책 즉 개입은 크게 두 가지 논리가 작용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러는 논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역시 가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입하려고 할 때 이것을 양쪽으로 나눠서 우리가 하나의 지지와 그거에 대한 반대 논리를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 이 근저, 이 속에는 무엇이 갈려 있는가? 그것은 가치의 문제. 가치의 문제. 그래서 정책은 달리 얘기하면 가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가치는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지? 가치는 내가 무엇의 중요성을 두느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가치야. 그래서 내가 어디를 지향하고 바라보느냐? 그게 가치야.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가치는 일반적으로 가치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쓰이지 않고 가치는 마치 원재료 같은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목적, 목표, 이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번에 우리 회사 목적은 우리 회사의 목표는 우리 기업에서 시장 점유율 1위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거기에는 성장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가치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란 말을 직접 쓰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가치란 말, 그 원재료를 그대로 쓰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용어 속에 이렇게 담아서 쓰게 돼요. 그 용어가 아까 우리가 정책이라고 쓰지 않고 정책이란 말 대신에 법률, 대책, 조치 뭐 등등의 이렇게 새로운 포장을 하는 것처럼 가치란 말도 그대로 쓰이질 않고 목적이나 목표, 이념 이런 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습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는 대학원 입학 원서를 이제 받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번 주말까지 대학원 원서를 하는데 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앞으로 대학원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으냐 하고 연구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 당신들이 왜 대학원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당신들의 목표는 뭐냐? 가치가 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는 수준으로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눠봐요. 우리가 사회과학을 공부할 때 관광학을 물론 포함해서 늘 모든 개념에는 레이어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레이어 구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혼란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학에서 여러 수업을 듣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굉장히 혼잡스럽다면은 그 수업에서 여러분이 레이어를 만들지 못하거나 그 수업에서 레이어를 만들지 않고 강의를 할 경우 여러분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돼요. 따라하세요. 레이어. 여러분들도 수업 들으면서 계속해서 유사용어가 뭐지? 수직적으로 상위와 하위가 뭐지? 이런 레이어가 막 작용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혼잡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말이 그 말 같은 얘기를 자꾸만 듣고 있어. 아니, 레이어를 잡지 못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가치는 이렇게 해서 수직적으로 볼 때는 거시 수준, 중위 수준, 미 수준이라고 하는데 가치는 개인들은 개인적 수준의 가치를 갖게 되고 또 조직은 중위 수준이에요. 사회 조직들은 사회 조직대로 가치를 갖게 돼요. 또 지역사회 혹은 국가라는 이 사회라는 소사이어티는 소사이어티대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정책으로 이렇게 표현되거나 정책을 선택하게 돼요. 정부가 선택한 행동이라고 그럴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치라는 문제. 그러면 관광 정책에서는 어떤 가치들이 세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미시 수준은 지역 주민이나 개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광지의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개개인이, 이때는 개개인이에요.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관광 지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하나는 성장, 하나는 뭐가 되죠? 성장의 반대말은 뭐가 되지? 성장? 퇴보? 아니겠지. 성장에는 항상 뭐죠? 균형 가치가 함께 있죠. 성장만을 생각할 거냐, 균형 가치냐, 밸런싱을 유지할 거냐, 성장을 할 거냐, 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주도의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가 미처 준비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제주도의 주민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개개인들은 어떤 사람은 아니 더 성장해야 돼. 아니야 이제는 균형을 좀 갖춰야 돼. 두 가치를 지금 선택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어요. 이것들이 개인의 가치라면은 또 조직의 가치도 있어요. 사회 조직도, 정부도. 제주도 정부는, 서귀포 시는, 이 조직들은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인가? 여행사나 호텔들은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인가? 여행사나 호텔들이 그래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유치해서 우리의 시장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쯤은 이제 시장에 우리가 공급 수준을 좀 줄여야겠어. 우리 호텔을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품질을 잘 유지해야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많은 분들이 아니야 I'm still hungry. 난 지금도 벌어야 돼. 그래서 막 호텔을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제주도는 그들에 의해서 성장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죠. 또 이렇게 개인이나 정부가 모여서 우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회는 사실은 보이지가 않아. 이 사회를 만들게. 다시 말해서 제주도라는 사회가 형성돼. 그 제주도라는 사회도 관광 가치 지향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주도 전체의 가치를 어떤 가치를 갖고 있나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죠? 사회조사, 그지? 사회조사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투표 방식도 그거예요. 알았습니까? 어떤 정책을 만들었을 때 선택하세요.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 무비자로 해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제도를 무비자를 없애고 비자 제도를 복원하는 게 좋을지요? 라고 주민 투표를 할 수도 있지. 그렇지? 주민 투표가 너무 결정적이라면 그거 이전에 여론조사도 할 수 있죠. 여론조사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슈가 있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슈의 주기별로 조사를 해서 조사할 수 있겠죠. 이것처럼 이렇게 사회는 직접 보지 않고 우리가 사회 여론조사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개인의 생각과 사회의 생각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경우가 많죠. 다른 경우가 많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했죠. 우리 고등학교는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다 갔어. 그런데 만나보니까 못 간 사람도 많이 있어. 특정 개인과 평균점은 다를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사회라고 했을 때는 거시적 수준의 평균치를 말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사회. 우리는 지금 뭐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관광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김남영이가 여행한 거 관심 별로 없죠. 누가 여행한 거 관심 있어요? 대학생 여행에 관심 있죠. 대학생이라는 하나의 집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남영, 그때 도경이가 옆에서 왜 제 이름은 얘기 안 하세요? 이렇게 쳐다보잖아? 도경이도 관심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뭐죠? 그런 사회 조사는 하질 않아. 우리는 누구? 대학생. 서울 지역 대학생. 이렇게 우리는
집단의 용어를 쓰고 있어요. 왜? 우리는 people을 연구하는 사람이지 인디비주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인디비주얼이 만드는 그 집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 수준에 따라서 중이냐 미시냐 것이냐 이 수준에 따라서 가치가 표현된 게 뭐다? 정책이다. 다시 가치가 표현된 게 뭐다? 선택된 정책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한국에 지금 관광 문제 해결에 등장하고 있는 실현되고 있는 여러 정책은 뭐의 반영이다? 가치의 반영이다. 누구의 가치의 반영이다? 한국인의 가치의 반영이다. 만약에 한국인의 가치의 반영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다면 사람들은 뭘 요구할 거예요?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하나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뭘 요구할 거예요? 정권의 교체를 요구할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렇게 국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의 투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투표가 우리의 여론조사의 응답 하나하나가 뭘 만든다? 우리의 선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갈 때 혹시 사회조사에 응답하거나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성실하게 해야 돼요. 왜? 내 의견 하나가 우리의 평균치를 만들 거고 우리의 평균치가 우리의 가치를 대변할 거고 이 가치가 바로 우리가 살고 가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제로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답이 있다는 우리의 신념이 있어요. 우리는 사회과학을 공부한다는 건 사회, people을 공부하는 거예요. 소사이어티는 people이라고 그랬죠. 소사이어티는 퍼블릭이라고 그랬죠. 소사이어티, people, 퍼블릭은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사람 공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도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여론조사를,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답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중요시해? 교수님이 가르치는 답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토론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토론 문화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마치 내가 여기 하고 있는 이 답들이 절대 정언명제처럼 여러분들은 암기하는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은 나하고 질문하면서 교수님 이 얘기가 정말 정답입니까? 아니요. 언제까지 정답이에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합의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같이 생각하는 동안은 답인데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책도 개정판이 나온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과학의 진리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무슨 진리다? 상대적 진리다. 늘 변화하고 늘 반증받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댄지거라는 사람은 정책학은 민주주의의 정책학의 실현 과정이다. 즉 사람들이 선택하는 민주주의 정책학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나오 관광정책론을 공부하면서 마치 지금 내가 해놓은 것들을 암기의 지식처럼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선택하는 거예요. 자꾸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정책의 수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책의 수기가 필요하다. 어떤 정책? 우리가 무비자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비자 정책을 다시 복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투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뜨거울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하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비판적으로 모른 다음에 사고한 다음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무 교과서 같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이미 이 교과서 같은 게 실현되고 있어요. 이혼 제도에 보면은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어. 이혼을 우리가 도장 찍기 전에 판단을 하기 전에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걸 갖게 돼. 여기 이혼해 본 사람 없지? 앞으로 이제 그런 경험 하지 마세요. 그런 경험 만약에 한다면은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뜨거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성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를 통해서 한다. 이것들을 정책에서도 필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정책 숙의 policy deliber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policy deliberation.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최근 보니까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죠. 어디서 갑자기 묻지 마. 폭력 사태가 벌어진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점점 이성적으로 사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사유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노 조절 능력이 상실됐다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 수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책을 그때그때 막 급해서 하는 거는 별로 옳지 않다. 근데 문제는 정책 수기는 때로는 어떻게 하죠? 시간적으로 조금 때를 놓칠 때가 있죠. 너무 시간의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정책 수기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찬반 논란이 아주 대립되는 경우에는 정책 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 외에 담론, 논쟁, 토론, PR이라는 용어들이 등장하는 건데 이것들은 전부 다 민주주의 정책학의 실현 과정이다. 정책학은 가로에 집어넣어도 돼요. 민주주의 정책의 실현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질문하면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했어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우리가 30분까지인데 시간은 10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다 사인 됐나? 결석한 사람들은 내일 받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여러분들 중에 질문이 끝나고 나면은 아주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 있을 때 한번 해봐요. 없습니까? 그럼 없으면은 또 개별적으로 나와. 그래서 공유할 만하면 또 다음 시간에 또 할 테니까.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일 봐요.